똑같은 수용소에서 같은 고통을 받았지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오늘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비단 죽음의 수용소에서만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바로 가시죠.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나치 홀로코스트 시절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이죠. 대략 4년의 시간 동안 무려 110만 명의 사람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110만 명의 인구수가 감이 잘 안 오시죠? 수원시 인구수가 딱 110만 명 정도 됩니다. 수원시 사람들이 통째로 날아간 셈이죠. 어마무시하죠? 이 끔찍한 광경에서 살아남은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는 나치의 포로가 되어 열차를 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그가 처음으로 맞이한 건 줄서기였습니다. 장교 앞에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쭉 서면 장교는 손가락질로 사람들을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나눕니다. 빅터 프랭클의 차례가 되자 장교는 고민을 하다가 오른쪽을 가리킵니다. 90%의 사람은 왼쪽을 배정받고 10%의 사람만 오른쪽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날 오른쪽으로 분류된 10%의 사람들은 모두 강제 노역장으로 보내졌고 왼쪽으로 분류된 90%의 사람들은 모두 가스실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생활은 말 그대로 참담했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은 점점 더 죽음에 무감각해졌죠.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버티면서도 조금이라도 쓸모 있어 보이기 위해 유리 조각으로라도 면도를 하거나 뺨을 문지르면서 혈색이 좋아 보이게끔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스실행이 될 테니까요. 빅터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지옥 속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정신적으로 무너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주목했습니다. 성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던 반면 돼지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보았죠. 대표적인 예시로 카포가 있습니다. 카포는 같은 죄수지만 동료들을 서로 감시하고 때리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콩고물을 받아먹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그런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빵을 나눠주는 사람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살아 돌아온 우리들은 알고 있다. 우리 중에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사람이 살아남고 어떤 사람이 죽는지도 지켜봤습니다. 그의 관찰에 따르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삶에 대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우며 모든 의욕을 잃고 죽고 말았습니다. 담배는 수용소 내에서 화폐로 사용되는 물건이었기에 담배를 핀다는 건 사실상 죽을 거라는 걸 의미했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3월 30일에 석방이 된다는 꿈을 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희망에 차 있었고 그 꿈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3월 29일이 되어도 전혀 석방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는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 3월 30일에 의식을 잃었으며 3월 31일에 죽었습니다. 희망을 잃자 바로 죽고 만 것이죠. 반대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삶에 대한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다시 만나야 한다거나 아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등의 이유였죠. 심지어 그 이유는 거창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이유도 굉장히 단순했거든요. 책을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수용소에 들어왔을 때 줄곧 써오던 의학 연구 원고를 압수당했어요. 그걸 반드시 써내고 말겠다는 의지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었죠. 이후 시간이 흘러 나치가 항복을 선언하고 수용소에서 풀려난 빅터 프랭클은 실제로 그 원고를 완성하게 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까지 포함해서요. 이를 책으로 풀어낸 것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고 그 안엔 그가 평생에 걸쳐 연구하던 로고테라피 이론도 담겨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을 포함한 살아남은 사람들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방법은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사소하거나 심지어 하찮을지라도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존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그를 구원해주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이다. 이 문장을 읽고 저는 다나카상 이야기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다나카상이 뜬 건 2022년이지만 다나카상을 기획하고 활동한 건 2018년이라고 합니다. 약 4년 동안 반응도 없는데 깨진 독에 물을 막 부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나카상이라는 캐릭터를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건 잘 될 거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결국 다나카상을 구원한 사례인 거죠. 사실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너무 끈기가 없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건 아닌가? 이거 해보다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해보다 안 되면 또 이거 하고 특히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더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책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하면서 영상을 만들지만 성과가 잘 안 나오다 보니 꾸준히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좀 밀고 나가는 우직함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예전에도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를 읽었을 때 정말 최악의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며 위로도 받고 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또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영상을 만들면서 책을 한 번 더 읽으며 다시금 마음을
마음을 다잡게 되더라고요. 잘 될 거라는 희망을 잃지 않으며 이젠 저를 좀 믿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꼭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 이야기와 제 생각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하고 싶어요. 유튜브는 그 첫 발판이 되리라 믿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살아야 할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든,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든, 반려동물과 산책을 가기 위해서든, 그래 이 맛에 열심히 살지, 이 맛에 오늘 하루도 버티지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에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삶의 이유를 찾고 있는 누군가가 보고 힌트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광고는 아니지만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책에는 더 자세한 수용소 이야기와 로고테라피 이론에 대한 소개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 구독도 눌러주신다면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